네, 거센 비바람과 함께 이 힘차게 물결을 헤치고 나가는 우리 한상호의 모습이었는데요. 그 위상이 정말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은 영상 퍼포먼스였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5분의 항해사와 저희가 함께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네, 아주 즐거운 여행을. 네. 자, 이상으로 개회식 1부 순서는 모두 마치죠? 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리고요. 더불어 정말 귀한 걸음 해주신 황교안 국무총리님께도 감사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제 이어서 제15차 세계 한상대회 2부를 기조 강연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로봇 기술과 미래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해주실 대한민국 로봇의 아버지 오준호 소장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카이스트 대회 부총장이자 카이스트 휴머노이드 로봇 연구센터 소장을 맡고 계신 오준호 소장님의 기조 강연을 지금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이렇게 여러분 모인 자리에서 제가 강연할 수 있게 된 영광을 갖게 돼서 굉장히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지금 VIP께서 나오고 계시니까 제가 조금 이제 이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인간형 로봇, 휴보 로봇으로 쭉 연구를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 휴보의 아버지라고도 많이 알려져 있고 한데요. 오늘은 휴보 얘기보다는 로봇 기술과 미래라는 제목으로 현재 로봇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최근에 많이 소개가 됐어요. 알파고가 나온 이래로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여러 방송에서 소개됐던 영상인데 보스턴 다이나믹스라는 회사에서 만든 인간형 로봇입니다. 이 로봇은 유압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상당히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로봇이 만약 우리 주변에 돌아다니면서 우리한테 일을 도와준다면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좋다라고 느낄 수도 있고 야 무섭다 이런 로봇이 옆에서 왔다 갔다 하면 좀 무섭고 좀 두려울 겁니다. 또 이런 로봇도 있어요. 이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것도 홈 서비스 로봇이라고 그럽니다. 이런 것이 와서 설거지도 할 수 있을 거고 또 층계도 올라가면서 또 바깥에 돌아다닐 수 있을 텐데 이런 로봇들이 과연 우리한테 올 것인가 하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큰 예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하나 더 보여드릴까요? 이거는 아시모란 로봇입니다. 2000년도에 일본 혼다사에서 만들어서 발표됐던 그런 로봇이죠. 사실은 이 로봇가 발표되기 전까지와 200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우리 로봇에 대한 어떤 파라다임의 쉬프트가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1990년대 2000년도 이전에 90년대 80년대 그 전에는 로봇 혹은 로봇 산업을 발전시키자 이렇게 얘기를 하면 떠오르는 것이 전부 다 산업용 로봇이었습니다.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들을 떠올렸는데 요즘 우리가 로봇을 발전시키자, 로봇을 하자라고 말하면 산업용 로봇보다도 떠오르는 것이 드론이라든가 자율주행차라든가 인공지능 이런 걸 떠올릴 겁니다. 혹은 서비스 로봇을 떠올릴 거예요. 그래서 이 아시모란 로봇이 발표된 걸 기점으로 해갖고 우리한테 어떤 형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로봇이 구체화된 겁니다. 그래서 아직도 제가 굉장히 많이 받는 질문이 저도 역시 인간형 로봇 휴보를 연구하고 있기 때문에도 마찬가지지만 많이 묻는 것들이 언제 우리한테 이런 로봇들이 다가와서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아직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로봇이라는 것이 이유로 해서 우리 어떤 문화 코드로 자리 잡기 시작했죠. 로봇이라는 것이 광고 여러 군데에 쓰이기 시작합니다. 그럼 이런 로봇들은 어떤 로봇이 있느냐? 제가 제목을 인텔리전트 서비스 로봇 혹은 인텔리전트 로봇이라고 적어놨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이런 우리한테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로봇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홈 서비스 로봇이죠. 우리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홈 서비스 로봇이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그것이 정확히 정의되지는 않습니다. 뭐가 홈 서비스 로봇인가? 청소 로봇인가? 아니면 나한테 무슨 세탁을 해주는 로봇인가? 밥을 해주는 로봇인가? 아직 정의가 되어 있지 않죠. 또 우리가 메디칼 로봇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병원에서 환자를 돕거나 아니면 수술할 수 있는 이런 로봇들을 말하는 겁니다. 밀리터리 로봇, 물론 군사용 로봇이죠. 그다음에 위험 환경에서 사람 대신 일할 수 있는 로봇, 이런 것도 우리가 서비스 로봇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로봇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용, 공연, 연구용 이런 걸 포함해서 우리가 에듀테인먼트, 엔터테인먼트, 교육용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요즘 핫한 이슈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하는 것이 재활 로봇입니다. 이건 고령화 사회랑 같이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이가 들면 어딘가 불편해질 텐데 그분들을 도울 방법이 없을까 해서 생각하는 것이 리해빌리테이션 로봇입니다. 자, 여기 하나 그림이 있는데 이게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만든 아까 스팟이라는 로봇의 전신인 빅독이라는 로봇이죠. 이걸 보면 네 다리를 움직이고 워낙 유명한 동영상이라서 아마 낯익은 분이 많이 계실 겁니다. 이것은 여기 얼음판에서 지금 버둥버둥거리는데 이 모습을 보면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가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이 로봇을 저기에 밀리터리 로봇이라고 구분해 놓은 이유는 이런 로봇을 만드는데 자금을 대는 곳이 군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이 로봇을 여기 계신 분들이 대부분 로봇을 사용하지 않을 겁니다. 아마 로봇을 쓰는 사람이 거의 없을 텐데 혹은 집에 청소 로봇을 좀 갖고 계시겠죠. 우리가 로봇을 쓰지 않는 이유는 로봇이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집에 로봇이 필요한가? 어디 쓰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로봇을 가장 필요로 한 곳이 어디냐? 누가 가장 로봇을 갈급하게 원하냐 하면 사실은 군대입니다. 군대는 사람의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저기 적진에 총알이 막 날라오고 있는데 혹은 여기에 시커먼 박스가 있는데 그것을 열어봐야 돼요. 열어봐야 되는데 그것이 폭탄이 있을지 혹은 가스가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 네가 열어봐라 못하죠. 그럴 때 가장 절실한 것이 로봇이 있으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군대에서 쓰이는 로봇이 우리가 쓰기에는 굉장히 허접한 로봇이에요. 허접하다는 뜻은 뭐냐면 성능에 비해서 가격이 굉장히 비싸다는 겁니다. 사실 군대에서 쓰는 로봇이 굉장히 팬시해 보이지만 사실은 리모컨으로 조종하고 그다음에 또 잘 고장도 나서 고쳐줘야 되고 하면서 값은 몇 억씩 하고 도대체 그래서 가격대 성능비가 도저히 나지 않는 이런 로봇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람의 생명을 대신하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막대한 투자를 해서 로봇을 투자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군대 쪽에서 로봇을 가장 많이 투자하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다리형인데 바퀴 왜 안 쓰는가? 바퀴가 좋지만 바퀴는 꼭 갈 수 있는 곳이 어떤 길이 있어야 됩니다. 길이 없는 곳에서는 결국 전쟁터 같이 있는 곳에서는 다리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이런 연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도 역시 군사용 로봇인데 위험 환경 속에서 지뢰를 제거하거나 아니면 부상병을 구출하거나 하는 목적으로 개발된 로봇입니다. 이 지뢰를 탐지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건 입는 로봇입니다. 입는 로봇인데 이걸 우리 아이언맨이라는 영화에 나왔던 이제 그런 것이 모티브가 됐던 것인데 입으면 힘이 세진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은 이걸 만들어서 굉장히 실험을 많이 했어요. 일본 회사 또 우리나라에서도 하고 있고 또 미국 군대에서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은 이것이 실용화되기에는 조금 거리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 실제로 입혀봤더니 힘이 세지는 효과도 있지만 걸리적거리는 효과가 더 많더라는 얘기입니다. 입으니까 더 무겁고 걸리적거리더라. 그리고 또 정밀하게 측정을 해봤더니 실제로 사용되는 CO2 소모량, 같은 일을 하는 데 쓰는 CO2 소모량이 경우에 따라서는 이거 입은 것이 더 많더라. 그래서 좀 더 실용적인 어플리케이션을 찾기 시작했죠. 그래서 실제로는 다리를 못 움직이는 분, 노약자라든가 혹은 2차로 혹은 1차로 다리가 불구가 되신 분들을 돕기 위한 수단으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목적으로 해서 뭐 재활을 하거나 혹은 실제로 걷는 거를 도와주는 역할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재미있는 비디오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혼다사에서 이제 보여주는 이제 그림입니다. 이제 보면 저렇게 좀 약간 우스꽝스럽게 생긴 장치를 지금 사타구니에 끼고 걷고 있죠. 보면 저걸 아마 입으면 좀 걷기가 편해진다 아마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아요. 이분들 주장에 의하면 대략 한 30% 정도의 힘이 덜 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좀 몸이 불편해도 그렇지 이런 걸 사타구니에 차고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조금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연구를 하는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겁니다. 우리가 아까 모두의 혼다사의 아시모라는 로봇을 보여드렸는데 왜 자동차 만드는 회사에서 밑도 끝도 없이 인간형 로봇을 만드는가? 이제 혼다사 사람들하고 얘기해 보면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로봇을 팔아서 돈을 벌겠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근거는 뭐냐? 어떻게 로봇을 팔 것이냐? 이분들 논리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아는 얘기예요. 일본 예를 들면 일본에서는 저축을 70%가
연세가 65살 된 분이 저축의 70%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모든 돈은 나이 든 사람이 다 갖고 있다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그거를 자기 자식들한테 물려주고 했었는데 지금 안 물려주고 나이가 드니까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가지고 있으면 돈을 써야 될 텐데 돈을 안 쓰는 거예요. 쓸 데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동차를 좀 샀으면 좋겠는데 나이 든 사람은 안 사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자동차가 필요한 젊은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자동차를 못 쓰죠. 그러다 보니까는 혼다사에서 생각을 한 겁니다. 자, 이분들한테 뭘 팔으면 좋을까? 생각한 것이 바로 로봇입니다. 그래서 만일 연세가 많이 들었을 때 80이 되고 혹은 그 이상이 됐을 때 차는 안 살 것이고 이분들을 도와주거나 편하게 하거나 인생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어떤 장치, 로봇이라고 말을 해보죠.를 팔 수 있다면 굉장히 잘 될 것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 로봇 연구를 가장 많이 한 두 회사가 어디냐면 토요타 회사와 그다음에 혼다사입니다. 이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왜 해필 삼성이나 소니나 미쓰비시나 파나소닉이나 하는 전자 회사가 아니라 자동차 회사에서 할까? 우리나라는 로봇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냐면 가전제품 혹은 전자제품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통적인 기술 선진국, 일본이라든가 EU라든가 미국이라든가 하는 곳에서는 로봇은 철저한 정밀 기계 제품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우선 로봇이 사람을 돕기 위해서는 기계 자체가 완벽한 기계가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지능도 필요한 거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는 그분들의 역량을 발휘해서 이런 로봇들을 만들고 있는 겁니다. 제가 최근에 맡은 직함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맡은 직함 중에서 가장 아주 거창한 직함인데 그게 뭐냐면 평창 동계올림픽 로봇 지원단 총감독 뭐 이렇게 이상한 직함을 받았는데 조사를 해보니까는 토요타에서 거의 앞으로 4년 동안 올림픽에 1조 이상을 파트너를 하고 있는데 그중에 한 분야가 로봇입니다. 로봇. 그래서 로봇 쪽을 스폰서하겠다고 다른 쪽 로봇을 사용하지 못하게 해놨어요. 내용을 봤더니 뭐가 되어 있냐면 인간형 로봇, 그다음에 퍼스널 모빌리티, 사람의 이동을 돕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자동차, 무인차를 떠나서 이제 개인적으로 혹은 그 이상으로 할 수 있는 걸 하게 돼 있는 거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근력 증강 로봇 분야를 완전히 잡아놨습니다. 지금 토요타에서는 작년에 TRI라는 연구소를 만들었죠. 실리콘밸리에다. 그리고 MIT 근처와 애나버 쪽에 만들었는데 이니셜 펀드만 1조죠. 1 빌리언 US 달러를 써서 완전히 이런 연구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디렉터를 제가 잘 알고 있어요. 잘 아는 분인데 거기 CTO도 잘 알고 있는데 그분들 만들어 보면 어떤 걸 계획하고 있냐면 누구나 탈 수 있는 차를 만들겠다. 누구나 만들 수 있는 차. 거기 들어간 사람들이 전부 다 로봇공학자들입니다. 누구나 탈 수 있는 차란 뜻이 뭘까요? 면허증 없는 사람, 운전 못하는 사람, 노약자, 아무나 탈 수 있는 이런 이동체를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연구를 하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건 여기 보면 바이오 로봇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잘 내용을 보면 거기 원숭이가 있어요. 그 원숭이 머리 쪽을 좀 이렇게 천으로 가려놨습니다. 그리고 로봇 팔이 있고, 그다음에 여기 로봇 팔을 뻗어서 이제 뭘 집어서 입에 집어넣고 있죠. 그다음에 사진 보면 이제 그 그림이 나와 있는데 무슨 얘기냐면 이런 겁니다. 원숭이의 뇌를 따서 뚜껑을 엽니다. 뚜껑을 열고 전기줄을 연결한 다음에 그 전기줄 신호를 잘 처리해서 그다음에 그걸 컴퓨터에 연결하고 그걸 다시 로봇 팔에 연결하고 그다음에 정작 로봇 원숭이 팔은 꽁꽁 묶어놨을 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걸 본 겁니다. 다시 말해서 뇌의 신호가 어떻게 로봇을 움직일 수 있는가 보는 거죠. 했더니 처음에는 이 팔이 아무렇게나 움직이다가 시간이 좀 지나니까 원숭이의 의지대로 움직이기 시작하더라. 다시 말해서 뇌와 로봇이 연결이 되더라 한 겁니다. 사실 아바타란 영화에서 이런 걸 갖다 이제 구현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사실은 이것은 인간이 갖고 있는 꿈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학생 때 이런 생각하죠. 영어 단어 외우기 힘들 때 이렇게 메모리 카드 머리에 꽂으면 다 외워지고 나는 공부할 필요 없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지만 이런 것에 대한 가장 근본적으로 이룩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런 실험들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몸이 불편한 스티브 호킹 박사 같은 분들이 이런 걸 쓰면 좋아하겠죠. 그렇다고 멀쩡한 분들이 뇌 뚜껑을 열어갖고 거기다 연결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을 보고 로봇에서는 BMI 혹은 브레인 로봇 인터랙션 혹은 브레인 머신 인터랙션이라는 말을 쓰고 그다음에 이것이 아주 소프트하게 접촉할 때는 HRI라는 말 씁니다. 휴먼 로봇 인터랙션. 거기서는 주로 감정 교류를 하죠. 이런 것에 하는 목적이 뭐냐면 우리가 핸드폰을 쓰거나 로봇을 쓸 때
거기 지령을 넣기 위해서는 우리가 뭐 이렇게 손을 벌리거나 톡톡 치거나 뭐 숫자를 쳐놓거나 아니면 말로 하거나 여러 가지 명령을 줍니다. 근데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이 기계가 내 생각을 읽어서 직접 하면 제일 좋다고 생각하죠. 그래서 그 레벨을 어디까지 좁힐 수 있느냐가 굉장히 큰 연구 주제예요. 요즘 페퍼 로봇이라는 거 나오면서 자, 로봇이 사람의 감정을 인식합니다. 감성을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의미가 뭐냐면 내가 명령을 주지 않더라도 이 로봇이, 이 대상체가 나의 생각을 읽어서 혹은 의도를 파악해서 적절한 반응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에서부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BMI부터 시작해서 HRI, 그다음에 가장 많이 쓰는 건 HCI죠. 휴먼 컴퓨터 인터랙션. 그래서 그거는 뭐 굉장히 우리가 인간공학적인 설계부터 해서 여러 가지 연구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들이 로봇은 굉장히 중요한 분야 중에 하나다. 최근에 햅틱이라는 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햅틱, 뭐 삼성에서 옛날에 햅틱폰이라는 게 나왔었는데 그것도 뭐냐면 이 스크린이 전부 다 요즘은 저 터치폰으로 되다 보니까 버튼을 눌렀는지 안 눌렀는지 구별도 잘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실수를 하니까는 이 햅틱이라는 게 뭐냐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지만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키패드를 눌렀을 때 뚝 되면 이게 뚝 떨리면서 마치 키패드가 눌린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주는 거죠. 이런 기술들도 로봇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자, 여기 보면 다빈치라는 로봇이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유명한 의료용 로봇이죠. 그래서 이제 그 수술하는 로봇인데 사실 이 로봇은 지능형 서비스 로봇이라고 구별할 수는 없어요. 산업용 로봇에 가깝습니다. 산업용 로봇은 와 지능형 서비스 로봇의 차이는 뭐냐면 산업용 로봇은 일반적으로 산업 로봇이라고 볼 때는 지령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는 겁니다. 자기가 프로그램한 대로 그대로 움직이고 주변 상황을 고려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주어진 작업을 정확히 명령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그걸 디터미니스틱하다고 그러죠. 우리가 지능형 서비스 로봇은 뭐냐면 자기가 주변과 상호작용을 하면서 할 일을 계속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결정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지능형 서비스 로봇인데 그런 기준에서 본다면 이 다빈치 로봇은 산업용 로봇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사 선생님이 손에다가 데이터 글로브를 끼고 움직이면 그 손끝의 움직임에 따라 로봇 이제 TV 움직여주는 거죠. 자, 그럴 때 이점은 있습니다. 모션 스케일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큰 모션을 하더라도 굉장히 조그만 모션으로 할 수가 있는데 이 로봇이 히트가 치게 된 거는 남성들의 전립선 수술의 특효 수술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해 보면 종래 방법으로 하면 전립선 암을 제거한다면 거의 뭐 기저귀 차고 다니거나 임포텐스가 되거나 뭐 배뇨 장애가 끝까지 가서 굉장히 아주 불편한 삶의 질이 굉장히 격화되는, 그다음에 잘 치료되더라도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몇 달을 갖다 고생해야 되는. 반면에 이 수술법을 쓰면 우리가 미니멀 인베이시브라고 그럽니다. 여기다 포트를 3개 혹은 4개 1cm 미만의 구멍을 뚫고 거기다 이걸 집어넣죠. 이 팁을 라파스코프를 집어넣어서 이제 수술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목적점만 잘 제거하고 나오면 3일 만에 완전히 정상 생활로 돌아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수술 로봇이 사실 연구된 게 굉장히 오래됐었어요. 우리 로봇 학계에서는 20-30년 전부터 수술 로봇 연구를 많이 했는데 대부분 다 실패를 했어요. FDA 통과도 못하고 그다음에 임상에서 성과를 못 내고 하고 있던 차에 이 인투이티브 서지컬이라는 회사입니다. 이게 IBM에서 출자했다고 알고 있는데 이 회사에서 한 15년 전에 관련 특허를 다 샀어요. 다 산 다음에 자기네가 로봇 회사를 차린 것이 바로 다빈치라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초기엔 이것이 100만 달러에 팔렸는데 지금은 300만 달러 정도를 하고 있고 우리나라만 해도 한 50개가 들어와 있고 전 세계적으로 뭐 수천 대가 팔린 겁니다. 이 비즈니스 모델은 뭐냐면 여기에 사용하는 툴이 일회용입니다. 일회용이라기보다는 숫자가 결정되어 있는 거죠. 보통 10번 쓴다고 되어 있는데 그 값이 그 툴의 이제 끝에 엔드 이펙터 값이 제가 알기로는 한 3천에서 4천만 원 정도 합니다. 10번 쓸 수 있으니까 1회 수술에 300만 원에서 400만 원을 여기다 갖다 바치는 겁니다. 딱딱 퓨즈가 끊어지기 때문에 쓸 수가 없어요. 자, 이렇게 쓰고 있는데 자, 그러면 도대체가 왜 이 로봇이 30억 혹은 300만 불이 돼야 되는가? 우리 로봇의 값을 따질 때는 우리 기업에 많이 계시니까 로봇이 얼마냐 따질 때는 대충 따지는 게 모터가 몇 개 있느냐 따집니다. 몇 축 로봇이냐 갖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산업용 로봇 그러면 축당 가격이 대략 1,000만 원입니다. 그래서 뭐 3축 로봇 그러면 2-3천만 원, 6축 로봇 그러면 5-6천만 원에서 1억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축수로 따지는데 우리가 똑같은 로봇들에도 장난감 로봇이 되면 축당 가격이 10,000원입니다. 장난감 로봇은. 그래서 보통 모터 몇 개 붙여놓고 5만 원, 6만 원, 10만 원에 팔아요. 만일 이 똑같은 로봇이 가전제품이 되면
보통 축당 값이 1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청소 로봇 몇십만 원, 세탁기 몇십만 원, 대부분 몇십만 원대에서 구성되어 있어요. 이 로봇이 엔터테인먼트용으로 넘어가거나 대학 교재용으로 넘어가나 연구용으로 가면 축당 가격이 한 100만 원쯤 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그 퍼포먼스용 로봇이라든가 하는 것에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보통 몇백만 원대에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산업용 로봇이 되면 축당 1,000만 원이에요. 자, 이 로봇은 다빈치 로봇은 모터가 몇 개가 있냐면 대략 20개에서 30개 정도의 모터 축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산업용 로봇이라면 축당 1,000만 원이니까 당연히 3억 정도 되는 로봇이 맞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로봇이 의료용이 되면 축당 가격이 1억이 됩니다. 그래서 30억이 되는 거예요. 만약 이 로봇이 의료용이 아니라 만일 군사용 로봇으로 해서 만든다면 축당 가격이 대략 한 1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크루즈 미사일 같은 거 가격 보고 알 수가 있어요. 만일 이 로봇이 똑같은 기술인데 이것이 우주용 로봇이 되면 축당 가격이 거의 100억 가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사실은 그러면 축당 가격에서 10,000원부터 뭐 몇 억 단위까지 올라가고 있는데 뭐가 다른가? 왜 값이 다른가?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사실 안에 보면 거기 구리가 있고 코일이 있고 히토리 자석이 있고 마이크로 프로세서가 있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어떻게 응용되고 어떻게 발전되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크게 값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산업용 로봇입니다. 자, 우리가 생각하기에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산업용에는 로봇이 다 있어서 이런 산업은 로봇이 일을 다 한다. 노동자가 설 땅이 없다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현재 로봇 보급률이 OECD 기준으로 제조업 기준으로 보급률이 1,000명당 제조업 기준 노동자 1,000명당 한 25대에서 30대입니다. 그러니까 100명당 두세 개죠. 사실은 굉장히 노동자 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많고 현대 자동차만 해도 그래요. 그래서 보니까 뭐 요새 파업했다고 그러는데 로봇으로 다 한다면 뭐 파업해도 아무 일도 없겠죠. 그렇지만 사실은 아직은 대부분의 일, 90%의 일이 사람 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로봇을 연구하는 사람, 인더스트리에서 굉장히 새로운 로봇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자, 이 로봇을 한번 써보자. 그럼 왜 못 쓰고 있는가? 사실은 현재까지 기술로 산업체에서 제조업에서 로봇이 할 수 있는 공정들은 거의 다 로봇화가 됐어요. 지금 안 된 것들은 로봇을 못하는 부분들입니다. 이 못하는 부분이 왜 못하냐면 주변과 상호작용을 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 컨베이어 벨트에 아줌마들 앉아서 뭐 하고 있는데 그 로봇으로 대체해보자. 왜 안 되는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미묘하게 느껴야 되는 것들. 이런 손으로 이렇게 느껴야 되는 것, 상호작용으로 결정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렇지 않은 부분은 하지만 그래서 이거 보면 용접이라든가 무거운 걸 핸들링 한다든가 하는 것들은 로봇으로 대체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소프트한 것들, 대부분의 것들은 거의 다 사람이 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자, 그런 것들을 로봇 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소프트한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요즘 얘기하는 양팔 로봇이라고 많이 얘기하는 이런 로봇들인데 자, 이것들이 이제 사람은 쉽게 하지만 로봇이 하기 어려운 일들을 하는 겁니다. 로봇은 하고 사람의 가장 큰 차이점은 로봇이 제일 잘하는 건 뭐냐면 로봇이 제일 잘하는 거는 부동자세입니다. 부동자세. 기마자세로 12시간 있어라. 전혀 문제가 없어요. 사람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부동자세입니다. 우리 여기 선생님들 보고 10분 동안 기마자세 하라고 그러면 다 집에 갈 겁니다. 반면에 로봇이 제일 못하는 작업이 뭐냐면 힘 빼기 작업입니다. 로봇 축 늘어져라. 축 늘어져라. 로봇 못해요. 사람이 비교적 잘하는 작업은 축 늘어지라는 겁니다. 힘을 빼라. 그래서 우리가 힘을 빼기 때문에 문을 열 수가 있어요. 자, 예를 들면 로봇이 문을 열고 이 방을 나간다는 생각을 한번 해보죠. 문이 지금 멀어서 제가 문까지 못 가겠지만 한번 상상을 하면서 제 말씀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문을 열려고 그러면 가서 문고리 잡고 이렇게 엽니다. 간단하죠. 자, 로봇 보고 문을 열려고 그러면 로봇은 어떻게 하냐? 먼저 문으로 갑니다. 뭐 이렇게 해서 문으로 가면 문을 딱 보면서 생각합니다. 자, 여기 보면 여기 힌지라는 게 있죠. 회전 중심축 고기를 딱 봅니다. 보고 손잡이가 있으면 손잡이까지 거리를 딱 재요. 손잡이 모양까지 봅니다. 그다음에 열기 위해서는 요 회전축, 힌지축을 중심으로 한 원동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그러면 자기 손을 원을 갖기 위해서는 여기 갖다 대야 되는데 그러면 갖다 대기 위해서는 뭐라 그러냐면 여기 아까 힌지부터 내 발까지의 거리, 발부터 여기까지 내 다리 길이 다 계산하고 손 길이 다 계산해서 손끝까지의 길이 그 다음에 여기 모든 초기 좌표들 다 집어넣어서 거꾸로 좌표를 계산합니다. 그러면 여기 가면 되겠구나. 그러면 모터를 돌려갖고 그 위치에 손을 보내요. 그 다음에 이 손끝이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이 아까 힌지 포인트를 중심으로 원운동을 하기 위해서 또 이 복잡한 계산을 합니다. 이 계산이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굉장히 실제로 복잡합니다. 굉장히 복잡합니다. 얼마큼 복잡하냐면 A4 용지로 방정식을 쓰면 200페이지가 넘어갑니다. 방정식 200페이지가 넘어가요. 깨알 같은 글씨로 12폰트짜리로 A4 용지로 200페이지를 써야 되는 방정식이 나옵니다. 그 방정식을 실시간으로 풀어야 돼요. 자, 풀어서 정확한 결과가 나오느냐? 정확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뭐가 알아야 되냐면 아까 말한 겉은 거리가 0.01mm까지 알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여기 있는 모든 길이들을 완벽하게 알고 모든 파라미터를 다 알고 있고 거기 어떤 오차도 없을 때 그거는 문을 열 수 있겠죠. 만약에 조그만 오차가 있다면 실제로 모든 경우에는 다 오차가 있기 때문에 자 그렇게 문을 열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우연히도 이 문고리의 궤적과 로봇이 만든 궤적이 일치한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대부분은 일치 안 하죠. 자, 어떻게 되죠? 손가락이 부러집니다. 제가 그 휴보 로봇을 전 세계 한 25대 정도 팔았어요. 개당 한 4에서 5억 정도 하는데 제일 처음에 그분들이 하는 게 문 여는 작업 같은 겁니다. 문 여는 작업하고 나면 꼭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와요. 손가락이 부러졌다. 연락이 옵니다. 그만큼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로봇이 근데 사람은 그렇게 안 하죠. 그냥 힘을 빼고 문고리의 흐름을 따라가게 돼 있죠.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백스터라는 로봇 이제 라는 로봇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이 실험도 하고 있고 이제 사용법을 찾고 있습니다. 지금 뭐 ABB 같은 정통적인 그 로봇에서도 양팔 로봇에서 이제 이렇게 그 종이접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새로운 그 산업의 혁명을 일으킬 거라고 굉장히 예측을 많이 하고 있는데 또 혹자는 야, 저 비싼 로봇 갖다 놓고 무슨 종이접기 하고 있냐 이렇게 또 비판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로봇이 지금 추세는 공장이라는 structured environment 딱 고정된 공간으로부터 점차 한 발 한 발 이 공장 밖으로 나오는 겁니다. 완전히 공장 밖으로 나오는 놈은 완전히 사람 속에서 스스로 생존해야 되는데 아직 그런 로봇은 없습니다. 로봇 혼자서 사람 사이에서 쫓겨나지 않고 발로 밟히지 않고 살아있는 로봇은 유일하게 한 종류가 있죠. 청소 로봇입니다. 청소 로봇은 혼자 살아남고 있어요 지금. 어쨌든 거기서 안 쫓겨나고 살아남고 있고 그 이외에 어떤 로봇도 항상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되고 서비스를 받아야 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장 밖으로 나기를 원하고 있죠. 우린 그 과정에 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얘기를 하나로 정리해 보면 60년대에 시작된 로봇 기술들이 2000년대를 넘어가면서 지능형 서비스 로봇으로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큰 패러다임은 뭐냐면 원래 그 사용하는 공간이 굉장히 스트럭처드, 고정화된 정형화된 공간으로부터 언스트럭처드, 비정형화된 공간으로 사용된다. 자, 옛날에는 미리 프로그램된 모션만 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자율적인 모션을 만들어내야 된다. 옛날에는 기계와 기계 사이에서 움직였지만 이제는 기계와 사람 사이에서 상호작용을 해야 된다. 옛날에는 비교적 기술이 단순했지만 지금은 기술이 굉장히 복잡해졌다는 겁니다. 제가 이런 그림을 하나 그렸는데 이 그림을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죠. 여기 보면 시간의 축입니다. 시간의 축. 시간의 축이고 여기는 기술의 축이에요. 기술의 축이라고 한번 생각해보죠. 이건 제가 발명한 차트입니다. 자, 파란 선은 뭐냐면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 새로운 기술은 굉장히 기술 수준이 낮지만 시간이 가면 기술은 점점 발전한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가정을 하는 거죠. 신기술이 나오면 기술은 시간이 가면 발전한다.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재미있는 건 뭐냐 하면 신기술이 나왔을 때 마켓, 시장, 모든 대중들 이 시장의 반응은 신기술은 이렇게 나와서 아주 새로운 기술이지만 시장의 기대치는 하늘을 찌르게 높습니다. 우리가 어느 날 갑자기 로봇가 이거 했다 그러면 세상 문제를 다 풀 것처럼 얘기하죠. 우리가 옛날에 무슨 줄기세포를 누가 발견했다고 하니까 다음날 신문에 뭐라고 나죠? 강원래도 일어난다. 인류는 영원히 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일반적으로 새로운 기술이 나오면 굉장히 높은 기대치를 가지면서 마켓에서 반응을 하지만 사실은 마켓이 형성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은 요만큼인데 기대치는 너무 높아갖고 도저히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그냥 말로만 그런 거죠.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면 기술은 발전하면서 올라가고 재미있는 건 뭐냐면 시장에서의 기대치는 현실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현실화된다. 다시 말해 기대치도 떨어지는 거죠. 그 정도는 아니었구나. 그 정도는 아니었네. 떨어집니다. 떨어지다가 쭉 떨어지고 기술은 발전하고 가다가 어느 시점 갭이 어느 정도 좁아지기 시작하면 여기서 마켓이 생긴다. 실제로 물건 사는 사람이 생긴다는 겁니다. 생기고 그 다음부터는 자연스럽게 이 마켓과 기술이 같이 올라가면서 어느 시점에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시장에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가면 마켓이 익스플로드 하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기술이 시장의 기대치를 앞서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경험한 것은 기술이 우리 시장의 수요를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무한히 창출되는 겁니다.
제가 이 그림을 그린 이유는 도대체 로봇 기술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기술이냐? 여기에 있는 이미 마켓에 진입한 기술이냐? 아니면 마켓에 진입하려고 하는 아주 초기 단계냐? 아니면 아직은 마켓에 가려면 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런 기술인가를 보는 겁니다. 제가 볼 때 크게 봐서 IT 기술, 우리가 말하는 IT 기술은 여기에 와 있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시장에서 요구하는 모든 수준을 다 대응할 수 있는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가 말하는 바이오텍, 그다음에 나노텍, 로봇 테크놀로지는 아직은 여기에 있다. 다시 말해서 무슨 얘기냐면 이것이 이룰 수 있는 기술의 포텐셜, 가능성, 시장에 대한 기대에 비해서 아직은 인류가 가지고 있는 기술이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20세기는 바이오 센츄리라는 말을 썼습니다. 지금 21세기죠. 21세기는 바이오 센츄리다. 바이오가 모든 걸 해결한다고 해서 그때는 인공 장기도 다 갈아 끼고 암도 정복되고 굉장히 많은 또 DNA로 해서 게놈 프로젝트에서 굉장히 많은 가능성을 논하고 엄청난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지만 사실 우리 손에 잡히는 건 거기에 굉장히 그 일부다. 아직 적다는 얘기죠. 나노라는 것도 나노텍 이용하면 세상의 문제를 다 풀 것처럼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마켓에 나와 있고 우리가 손에 쥘 수 있는 제품으로서의 기술은 은나노 화장품, 금나노 화장품 이제 이런 거 정도란 얘기죠. 그 얘기는 뭐냐면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이 보면 TV 다큐멘터리를 보면 로봇이 세상 일을 다 할 수 있고 이제 노동자도 없어요. 로봇이 다 해요. 의사도 없어지고 다 없어질 것 같이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러냐는 얘기죠. 아직 그렇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보면 아직은 로봇 테크놀로지들은 이것이 가지는 잠재력, 시장에서 기대, 미래 시장에 비해서는 좀 더 공부를 해야 된다. 자, 그 의미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여기는 레드오션이 이게 블루오션이죠. 다시 말해서 아직 기술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누가 선점하는 사람이 새 기술을 열 거다.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로봇은 비즈니스가 아니네. 팔 게 없네. 왜냐하면 기술이 수요를 감당 못하니까. 그러나 우리가 자세히 좀 분석해보면 이런 걸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술의 공급 곡선은 기술의 공급 곡선이죠. 이 까만색으로 그렸는데 이것은 일정하게 발전하고 있지만 굉장히 다양한 수요 곡선이 존재한다. 굉장히 다양한 수요가 필드에 있다. 예를 들면 이 빨간색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밀리터리입니다. 군대 같은 거의 특징은 뭐냐면 군대나 군사기술은 신기술이 나오면 가격에 관계없이 무조건 사들입니다. 가성비가 뚝 떨어지고 일반 시민들의 기대치에는 전혀 못 미치지만 군대에서 살았습니다. 우주기술 마찬가지예요. 우주기술을 처음에는 우리가 가정에 쓸 수가 없어요. 우주에 굉장히 비싼 값을 쓰고 쓰지만 그래서 실제로 굉장히 로봇 기술이 많이 쓰이고 하는 수요가 많은 곳이 지금 이런 군사 쪽입니다. 많이 거기 수요가 있고 두 번째는 의료 쪽, 주황색 그런 거 의료 쪽입니다. 의료 쪽도 굉장히 하이텍, 이 수준이 낮다는 거는 기술이 낮다는 건 하이텍이라는 뜻입니다. 여기는 굉장히 일반적인 기술이라는 뜻이고 아주 하이텍을 굉장히 좋아하는 곳이 의료 쪽입니다. 그 다음에 의외로 하이텍에 굉장히 민감하게 잘 수용하는 쪽이 연구, 교육, 엔터테인먼트 쪽입니다. 그쪽은 굉장히 하이텍 기술에 대해서 굉장히 수용 능력이 큽니다. 그리고 초록색으로 그려놓은 것은 제가 보기에는 저것이 아까 말한 리해빌리테이션이라든가 노약자 이쪽이라고 봅니다. 실제로 아까 일본 예를 들었지만 우리가 이제 그 연세가 들어서 한 80 이렇게 되고 저희 모친께서 이제 구순을 바라보시니까 이제 못 일어났어요. 침대에서. 정신은 말짱하신데 몸을 못 움직이시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누가 오냐면 정부에서 간병인을 보내줘요. 간병인이 한 일이 뭐냐면 노인을 들어서 변기에 앉히고 이렇게 몸 움직여서 닦아주고 이런 거다. 입에 밥을 먹여주고 하는 그런 일들입니다. 자, 국가에서 해주니까 그럼 됐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누구한테 도움을 받고 화장실 가고 몸을 닦는다는 거는 그 인간의 디그니티가 거의 바닥으로 떨어지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삶의 질을 유지한다는 거는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인데 이미 물리적인 도움을 받기 시작한 다음부터 인간의 존엄성은 땅으로 떨어진 것이다. 자, 그걸 보완하는 방법은 유일한 방법이 로봇입니다. 제가 한 15년 전에 인간 친화 복지 로봇 연구 센터라는 데 참여를 해서 이제 굉장히 많은 그런 분들하고 만나보면 그분들이 원하는 건 단순해요. 내 의지로, 내 힘으로 물 한 모금 먹어보고 싶답니다. 자는 사람 깨워서 물 줘. 나 화장실 가고 싶어. 그게 아니라 내 의지로 화장실 가서 시원하게 변을 보고 그다음에 내 의지로 몸을 닦고 내 의지로 물을 먹을 수 있다면 그것이 누가 먹여주면 10분이면 먹고 내가 힘들게 막 제스처를 해갖고 로봇 팔이 먹여주는데 1시간이 걸리고 불편할지라도 그것이 훨씬 본인의 삶의 질을 보장해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분들은 아직은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이 이분들을 아주 행복하거나 편하게 할 만큼 도달하지 못해서 그렇지 어떤 노력을 통해서 어떻게 이 정도 수준에 가면
굉장히 큰 잠재 수요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이 파란색으로 그려놓은 건 기대치가 굉장히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분은 기대치가 높아갖고 나는 마징가 제트 갖다 주기 전에 절대 로봇 안 산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분들한테 로봇 팔 생각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굉장히 로봇을 누가 로봇을 필요로 하는가? 그런 니치죠. 그리고 이 중에 한 성공한 사례가 뭐냐면 청소 로봇입니다. 원래 초기에 청소 로봇이 나왔을 때는 다 실망했었어요. 이게 값도 2, 3천만 원 하고 덩치도 집에 들여놓으면 이만한 쌀떡만한 게 들어와갖고 걸리적거리고 청소도 잘 못하고 했습니다. 하고 공급하는 사람도 이 정도 돼야 청소기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이로보사죠. 아이로보사에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청소 로봇 보니까는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더라. 높이를 어떻게 납작하게 만들었냐면 소파 밑을 통과할 수 있는 높이를 만들고 폭은 의자 다리 사이를 지나가게 만들었습니다. 그게 동그란 원판이에요. 그게 요즘 우리가 말하는 청소 로봇입니다. 그렇게 하고 수천만 원 하던 로봇 값을 불과 $300로 낮춘 겁니다. 낮추고 나서 출시를 하고 그러면 사는 사람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초기에 저 청소 로봇을 봤을 때는 저것이 걸레질도 하고 벽도 털고 할 줄 알았는데 잘 못했다는 얘기죠. 그런데 $300 사고 나니까는 다 못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면서 먼지 좀 없애더라 하면서 합의가 이루어진 겁니다. 오케이, $300이네, I'll pay. 그다음에 그 정도라면 내가 페이하고 그 정도 성능으로 만족하겠다라는 어떤 합의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마켓이 형성된 겁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보면 기술 수준은 여기밖에 안 되는데 소비자의 기대치를 떨어뜨려서 현실화시킨 겁니다. 그런 시장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서 새로운 로봇 시장을 창출한다는 것이 사실 뭐냐면 현재 기술은 빤합니다. 무슨 애플이 많이 가지고 있고 누가 인류의 길 비슷해요. 이런 기술을 어떻게 사람들의 필요성과 연결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 무엇이냐. 그것이 우리가 다 찾는 과정 속에 있는 겁니다. 자, 지금 로봇을 이제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제 로봇을 말할 때 도대체 어떤 키워드, 로봇을 어떻게 정의할 수 있겠는가? 이 세 가지 키워드, 네트워킹, 인텔리전스, 모빌리티. 이건 제가 15년 전에 제가 그 로봇을 정의하면서 놓은 건데 아직도 유효하기 때문에 제가 그 단어 자체도 안 바꾸고 쓰고 있습니다. 첫 번째 줄에 나와 있는 네트워킹, 와이어리스, 그다음에 유비쿼터스라는 말 많이 썼죠. 요즘 말하는 게 뭐예요? IoT입니다. 다 무선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다 네트워킹 돼 있습니다. 네트워킹 돼 있고. 두 번째, 이것도 새로 나온 겁니다. 요즘 나오는 거죠. 오토노미, 지능이 있어야겠다. 알파고라는 거 봤지만 지능이란 건 뭐냐면 스스로 알아서 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시키지 않아도 했으면 좋겠다. 프로액티브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아주 중요한 거죠. 모빌리티. 로봇이 로봇답기 위해서는 움직임이 있어야 됩니다. 그냥 모니터만 갖고 말로만 떠들면 그건 프로그램이죠. 로봇은 이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됩니다. 네트워킹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인텔리전스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모빌리티가 있어야 된다. 근데 네트워킹이라는 건 이미 다 나와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요즘 로봇을 특정짓는 두 가지 요소가 바로 인텔리전스와 모빌리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즘 볼 때 로봇이라고 할 때 왜 우리가 청소 로봇이라고 부르느냐? 청소 로봇을 보면 스스로 알아서 움직이는 기계. 자, 스스로 알아서라는 것이 오토노미, 움직이면서가 모빌리티, 그리고 기능을 하기 때문에 로봇 청소기라고 부르는 겁니다. 우리가 자동차를 만들 때, 자, 난 자율차를 만들고 싶다라고 말할 때 첫째, 로봇 드라이버를 채용하는 거죠. 로봇 드라이버가 의자에 앉아서 운전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지금 말씀드린 로보틱 펑션, 오토노미와 모빌리티를 자동차에다 인베드하는 방법이 있죠. 그게 요즘 말하는 자율차입니다. 자, 자율차 하는 일이 뭐예요? 스스로 레인을 보고 스스로 장애물을 인식하고 스스로 주변을 인식합니다. 거기서 끝나나요? 그렇지 않죠. 직접 핸들을 돌리고 악셀러레이터를 밟습니다. 거기다 새로운 액션을 추가하는 거죠. 함으로써 로봇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의 방법은 로봇과 제가 로봇타이제이션 이런 단어 없어요. 로봇타이즈드란 말이죠. 로봇화. 자, 로봇이냐 로봇화냐라는 관점에서 볼 때 두 가지가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기능 가는 로봇이 나올 수가 있고 아니면 로보틱 펑션이 인베드돼서 로봇으로 변신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예가 지금 말씀드린 청소 로봇, 자동차 그 이외에도 우리 카메라, TV, 스마트 TV도 보면 채널을 바꾸는 게 아니라 이 TV가 제가 샀더니 항상 나를 보고 있어요. 내가 손을 움직이면 손을 인지해서 손대로 해주는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다음에 무슨 셀룰라 폰도 요즘은 스마트폰도 사진 찍을 때 내가 피사체를 결정 안 하더라도 가만 놔두면 스스로 대상 얼굴을 찾고 그다음에 그 사람이 웃으면 스스로 사진을 찍어주죠. 그래서 전부 다 자율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제가 이제 한 2분, 3분 남았으니까 이 말씀을 드리면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두 가지의 키워드, 오토노미와 모빌리티라는 두 가지가 로봇을 구성하는 아주 키 엘리멘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갖고 있는 딜레마가 있습니다. 딜레마. 가장 큰 딜레마가 뭐냐면 오토노미, 자율성의 딜레마. 우리가 어떤 로봇한테 자율성을 부여한다는 뜻은 우리가 우리 부모님으로서 애들한테 자율성을 부여하겠다고 말할 때 내가 우리 어린 중고등학교 학생한테 야, 너 자율적으로 공부 좀 해라 라고 말할 때 내가 의도는 뭐냐면 이겁니다. 내가 말 안 하더라도 공부 열심히 해서 1등을 받아서 서울대를 들어가라. 그걸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율적으로 해봐라. 그런데 그걸 듣는 학생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오케이. 일단 PC방 가서 2시간 놀고 그 다음에 밥 먹고 자고 정신이 맑아지고 공부를 한다. 그게 이제 학생이 받아들이는 자율성이 틀리다는 얘기죠. 우리가 자율이라고 말할 때 자율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내가 자율성을 주는 의도가 그대로 전달되고 그 의도에 맞는 응답이 돌아올 때 자율성이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자율성과 딜레마는 내가 자율성을 줄 때는 똑같은 리스크가 있어요. 내 뜻대로 될 가능성도 있지만 뜻대로 안 될 가능성이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스마트한 로봇을 사왔는데 하나도 내 눈에 스마트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지 맘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뜨거운 물 먹고 싶을 때 찬물 갖다 주고 이러면 의미가 없죠. 자, 그래서 너무 청소 로봇이 봤더니 이게 여러분 청소 로봇 하는 거 보면 막 청소 로봇이 엉뚱한 데 헤매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게 갑갑하다고 그래서 여러분 리모컨으로 조정하면 더 짜증나요. 자, 어느 날 여러분들이 아주 스마트한 청소 로봇을 사왔어요. 너무 좋아갖고 광고지에 뭐라고 써있냐면 이 로봇은 더러운 곳만 찾아가면서 청소를 합니다. 이런 로봇을 사와서 야 정말 좋겠구나 사왔어요. 딱 했더니 청소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안 하니? 그랬더니 청소기가 하는 말이 깨끗한데? 이러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청소기가 생각하는 더러움과 내가 생각하는 더러움이 틀린 거죠. 그럴 경우에는 굉장히 만족도가 떨어집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리모컨으로 조정하면 내가 뭘 힘들죠. 그래서 우리가 은행에서 돈 찾을 때 막 음성 인식할 때 뭐 확인하는 거 자율성을 떨어뜨릴 수 있고 하는 이유는 이런 거에 대한 그 우려를 적게 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모빌리티 똑같아요. 모빌리티라는 것은 이제 시간 다 돼서 제가 1분 내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모빌리티라는 것은 빠르고 힘센 게 좋지만 빠르고 힘센 거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무기예요. 더군다나 빠르고 힘든 여기 보면 모빌리티와 오토노미가 있는데 빠르고 굉장히 빠른 거, 굉장히 빠른 놈이 굉장히 똑똑해지면 AI까지 높으면 여기에 도달한 것들은 괴물입니다. 너무너무 위험해요. 총든 로봇 위험합니다. 스스로 판단해서 아무나 쏴 죽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 일반적으로는 모빌리티가 센 거, 다시 말해서 빠르고 힘센 놈들은 지능을 제로로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자기가 자율성이 높은 놈한테는 액션의 권리를 주질 않아요. 판단만 하지 액션을 못 옮기게 합니다. 거기에 사람이 관여해 갖고 해요. 이 원자폭탄 터트리는 거 이런 거 절대로 스스로 못하게 합니다. 100% 사람이 관여하고 그다음에 그렇지만 모니터링이라든가 게임, 액션이 들어가지 않는 건 엄청난 자율성을 부여합니다. 그러면 실제로 모순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거는 모빌리티와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두 개를 섞고 놓으면 위험하다고 하니 예를 들면 주식 투자 봇을 만들었는데 자기 맘대로 너무 지나치게 투자해버리면 디터미니스틱하게 뻔한 거 맘대로 하지만 아주 큰 정말 뭐 이 기업 팔고 내 기업을 컴퓨터가 내가 팔아버려서 다음날 큰일 나죠. 자, 이렇게 결과와 액션을 묶어버리고 나면 굉장히 위험해지고 만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로보틱 엔지니어라든가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어디까지가 오토노미에 허용할 부분이고 그것에 대한 컨시퀀스가 행동을 옮겼을 때 얼마큼 위험한가의 두 개의 조율, 그것이 사실은 로봇을 하는 사람들의 굉장히 큰 로봇 윤리 포함해서 큰 카테고리입니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청소 로봇은 여기 있습니다. 청소 로봇이 유일하게 스스로 인간 사회에서 서바이브할 수 있는 로봇이라고 말한 이유는 청소 로봇의 전략의 성공입니다. 전략은 뭐냐? 똑똑하지도 않고 힘도 안 센 겁니다. 그 다니면서 벽을 깨거나 사람을 해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똑똑해서 갑자기 청소 회의 될 때 안 하고 낮잠 자지도 않으면서 부지런히 구석 왔다 갔다 치고 다니는 겁니다. 멍청하고 별로 힘도 안 세기 때문에 사람들이 쫓겨나지 않고 살아있는 겁니다. 아마 여기에 우리가 가야 될 많은 교훈들이 숨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오늘 강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유익한 강연을 해주신 오준호 소장에게 다시 한번 큰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잠시 안내 말씀을 저희가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들어올 때 그 등록 가방을 똑같이 생긴 등록 가방을 아마 받으셨을 거예요. 그 가방을 이제 분실하신 분이 계셔서 혹시나 가방이 바뀌었을 수가 있습니다. 가방 모양이 똑같기 때문에 바뀌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안에 소지품을 한 번씩만 네. 확인을 해주시고 만약에 내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이 들어오셨던 출입문에 등록 데스크에, 데스크에 다시 등록 반납을 데스크로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되겠습니다.